예, 3.1혁명 100일 기념 인문학 강의.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거? 예? 지난주. 예, 장금준 선생님. 제목이? 예, 교과서 찍기 운동. 예. 그리고 결론은? 예. 마지막에 그분이 했던 유언이 뭐였다고요?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예. 장준환 선생님 이야기 지난주 했었고요. 오늘은요, 예. 잘난 조상 김육이라는 분입니다. 김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육 들어보셨어요? 조선시대 인물인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많이 분노했어요. 이런 분을 우리가 몰랐구나. 네. 자, 그쵸. 네. 예. 안 알려줌이죠. 안 알려줌. 자, 먼저, 이 영화 보셨습니까? 광해? 보셔요. 재밌어요. 보셔요. 예. 되게 재밌어요. 예. 광해가 보면요. 여기서 4월이라는 애가 나와요. 15세입니다. 근데 얘가요. 아빠가 공납을 못 내서, 세금을 못 내서 잡혀와요. 팔려온 겁니다. 여기까지. 조선시대 세금은 3개가 있어요. 전세. 이건 땅, 토지세 요즘 말로. 그리고 군역. 군대 가는 거. 몸으로 떼우는 거. 그리고 공납이 있어요. 공납. 이게 공납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이제. 예. 그리고 공납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공납이 문제인데 영화에 보면 실제 왕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영화에서. 예,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요. 땅 열마지기 가진 이에게 싼 열쇠를 받고 한마디처럼 그게 차별입니까?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시는데 지주들이 이렇게 되게 멋진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영화적 상상력이에요. 광해군은 대동법을, 이게 대동법이거든요. 확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했어요. 광해군은. 영화에서 이렇게 광해가 대동법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광해군 때 대동법이 조금 실시되긴 했지만 그걸 확대 실시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반대했어요. 광해군은. 그럼 먼저 공납이 뭔지 아셔야 돼요. 공납. 이건요. 호주에게 부과되는 인두세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마다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 호주가 뭔지 알아? 집에 가장 세대주, 아빠가 할아버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요, 문제가 재산에 많고 적은 거 상관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유리하겠죠. 예. 그리고 또 문제가 각 지역의 특산품으로 내려요. 이게 문제예요. 자, 상상해 그린 겁니다. 세금 납부 내용서예요. 예. 이거 쌀이나 옷감으로 내야 됩니다. 노동력으로 내야 돼요. 근데 공납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노루 한 마리를 내려요. 강원도에 사니까. 근데 살아있는 노루인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상처가. Q&A를 시작합니다. 예. 제사를 올릴 때 쓰신 노루기 때문에 조그만 상처도 있으면 안 된대요. 근데 강원도 산골이라서 한양까지 끌고 가려면 발톱이라도 까진다니까 안 된대. 상처 있으면 안 된대. 절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를요? 아이디어 내보세요.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살아있는 흠 없는 노루 한 마리 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요? 네. 지금 애교쌤이 또 실수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이거 우리나라 대동유 지도예요, 지금. 여기가 모든 공납은 서울에 내는 거잖아요. 서울에 내는 거예요. 조정에 쓰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보입니다. 살아있는 노루 한 마리를 강원도에서 갖다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루 한 마리를 예쁘게 잡아서 뭐 철장 같은데, 감옥 같은데 넣어가지고 수레에 끌고 가야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냐면요. 방납이라는 게 생깁니다. 방납. 자, 제가 PPT에서 빨간 것은 어떤 거라고요? 안 좋은 거예요. 네. 방납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납을 비싼 값으로 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산골에서 노루 한 마리에 한 양에다 쳐봐요. 그러면 서울에 아예 방납 상점이 있어요. 전문 상점이. 거기다가 나 강원도 어디 사는 개똥인데 노루 한 마리 내줘요. 그러면 50냥 이렇게 불러요. 최소 40에서 50배 이상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방남마트에서 알아서 노루를 구해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되면 그래도 조금 이해할 만해요. 나중 되면요, 아예 조정과 결탁을 해요. 뭔 소리냐? 자, 인천 사는 누구 개똥이한테 너 인천 사니까 그 서해 가가지고 그 뻘개 10마리 갖다 내. 이렇게 하면 뭐 할 말 괜찮잖아요. 근데 인천 사는 사람한테 석탄을 태우라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방남마트에서 조정해 하는 거예요. 저기요, 조정 세무서 여기 개똥이 인천 사는 개똥이한테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해주는 거예요. 인천 사는 개똥이 석탄 10kg 갖다 내. 말도 안 되잖아요. 방남마트에 전화하겠죠? 마침 우리 석탄이 있긴 있는데 이게 1g에 10,000원이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방남에서 단순히 비싼 값에 대리만 해주다가 나중 되니까 아예 조정과 결탁해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대적으로. 이게 방납이었어요. 뭐 제주에 있는 거 귤, 특산물을 올려보내라. 말 되죠? 어떻게 올려보냅니까? 배 타고 가면 다 상할 텐데. 이 당시에 얼음은요, 동빙고, 서빙고밖에 없어요. 얼음이 거의 금값이었어요. 귤 갖다 주려다가 귤 하나에 뭐 10,000원 이꼴 나요, 지금. 이게 공납의 폐해예요, 이게. 그래서 대동법이 나와요, 대동법. 대동법은 뭐냐? 필요 없다. 모든 지방에서 수입과 재산으로 일단 따로따로 내라. 이거 좋아요. 그리고 단일화. 쌀든 현금성으로만 내라. 쌀이든 돈이든, 아니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서 귤도 사 먹고 석탄도 우리가 알아서 사고 인부 고용해서 성 쌓을게. 조세를 단일화한 거예요. 쌀이나 돈이나. 이해되시죠?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이게 시행돼서 지방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이게 대동법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대동법을 최초로 시행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딱 어떻게 생겼습니까? 외모만 보면? 네, 좀 꼬장꼬장하게 생기셨죠? 예, 이분이 장곡 김육이란 분이에요. 대동법 가지고 목숨 걸고 시행시키신 분. 장곡 김육이란 분이에요. 이분 보면요, 인생이 그야말로 광야예요. 자, 역적가문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양반인데 역적이래요, 나보고. 아이고. 그리고 12세 때 임진왜란을 겪어요. 그리고 이사를 총 20번 이상 했어요. 15세 때 부친상. 여러분, 이 조선시대 아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년상 치러야 돼요. 상복 입고 그 그저 살아야 돼요. 그리고 19세 조모상. 왜?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해야지. 조모상. 할머니상. 20세 모친상.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줄초상. 그래서 보세요. 15세부터 23세까지 무려 8년간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가평 장곡의 지게꾼. 왜냐면요, 역적 가문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요, 가평의 장곡이라는 곳에서 그 지게꾼으로 나무 갖다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양 도성에서 아침 7시에 문을 연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분이 바로 김육이었대요. 지게 메고 나무 팔러. 그렇게 부지런하셨답니다. 양반인데 이렇게 살았어요. 양반인데. 왜냐하면 엄마 아빠 없고 집안 무너졌고 역적 가문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세 때 인조 반정이 일어나요.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등극해요. 그래서 광해군이 사람들을 많이 숙청했어요. 그리고 광해군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용이 됐잖아요. 인조가 다시 되면서 그 사람들도 또 숙청한 거예요. 즉 나라의 인재가 모자라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 역적이든 뭐든 관계없어. 광해군에게 붙어먹지만 않았으면 돼. 그 사람들 다 불러. 그 중에 한 명이 김육이었어요. 40세 때 사또가 됩니다. 현감이 돼요. 예, 요즘 말로 할게 한 7급 된 거예요. 40세 때. 되게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요, 지금 양반이었지만 40살 때까지 완전 서민들의 삶을 알았잖아요. 최고의 현감이 됩니다. 그
고을을 완전히 바꿔놔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계를 느껴요. 고을 현감으로 이거밖에 안 된다. 공부를 시작합니다. 현감 일 하면서 공부를 시작해요. 요즘 말로 할게요. 사법고시를 준비합니다. 네. 44세에 장원급제합니다. 44세에. 그래서 정삼품이 돼요. 44세에. 거의 제일 높은 나이에 합격한 거예요. 44세.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남자가 45세에서 50세 사이예요. 두대 되는 거예요, 거의. 이때 그 장원급제합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승진을 해갑니다. 그리고요, 58세 충청도지사. 예. 그리고 70세에 치사를 거부합니다. 치사가 뭐냐면요. 70세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우의정이었어요, 우의정. 부총리급이에요. 임금한테, 임금님, 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그만둘래요. 이렇게, 나이도 그만둔다 그래요. 임금이 말려요. 그러면서 임금이 예우로 한 단계 높여줘요. 그럼 너 영의정 하면 이틀, 3일 영의정하고 그만두는 관습을 치사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명예퇴직 같은 거예요. 늙어서 그만둘게요. 그러면 임금이 한 단계 높여줘요. 그러면 3, 4일 정도 하고 그만둬요. 그러면 나는 최종 관직이 영의정. 이게 치사예요. 근데 그거를 왕이 거부해요. 안 된다고. 왕이 거부해요. 더 일해야 된다고. 이때 김육이 7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런 개혁안이 있는데 이거 받아주면 하지용 하니까 콜 해서 영의정하고 대동법을 거기 완성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의 업적이 충청도지사 재임 시절에 굴포운하 실패를 확인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굴포운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안면도, 태안, 여기 천리포, 말리포, 백리포, 서산 어딘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부터 요거 점점점점 보이죠? 요거 이게 뭐냐면 여기가 그 전에 요게 안흥량이라는 곳이에요. 명량 같은 곳이에요. 명량이 무슨 뜻입니까? 울돌목이죠. 물이 하도 세서 배가 침몰한다는 이 지역을 안흥량이라고 해요. 태안 앞바다에 고물섬 많고 막 침몰섬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요, 바로. 신청리의 모티브가 된 곳. 그렇게 물살이 센 곳.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여기 지나가야 되니까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부터 여기 이렇게 굴포 운하를 뚫으려고 AD 1000년 정도부터 노력을 했어요. 근데 2km 남겨주고 실패했어요. 다 여기 뚫었는데 이만큼.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땅도 많이 파먹었죠. 여기 진짜 한 2km만 더 뚫으면 되는데 끝끝내 못 뚫고 실패했어요. 이걸 굴포운하라고 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안발층이 있어요. 안발층.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로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이게 굴포운하지라고 지금 무슨 계곡처럼 흔적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태안에 가면은. 이게 뚫렸으면 세계 최초의 운하예요. 고려시대에. 근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뭔가 내가 업적을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마다 여기 시도했어요. 총 16번 시도했어요. 근데 안반을 뚫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그 당시 기술로는. 그런데 이 김육 선생님이 여기 충청도지사 되자마자 지질조사를 해봐요. 이건 안 돼. 인조가 난리가 났어요. 그거 뚫어야 내가 인조반정으로 왕이 됐는데 그거 뚫어줘야 내가 가오가 쓰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안 돼요. 그리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뚫은 게 판목운하 건설에 성공했습니다. 판목운하.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왜냐? 이게 판목운하거든요, 지금. 이게. 다른 말로 할게요. 안면도는요, 조선 1652년도까지 섬이 아니었어요, 안면도는. 안면도는 원래 육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안면도에 있는 소나무를 궁궐에서 소나무 재료로 썼어요. 여기 육지였으니까. 근데 이 김육 선생님이 여기 안면도를 섬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운하를 뚫어가지고. 즉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그거를 안면도를 이렇게 돌아가게 했어요. 반쯤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인조의 어깨를 세워줬습니다. 요게 판목운하예요. 판목운하.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안면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편안하게 잠드는 섬이라는 소리예요. 그 전까지는요, 여기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아빠가 배 타고 나가면 잠을 못 잤대요. 죽을까봐. 우리 할아버지가 삼촌이 배 타고 나가면 잠을 못 잤대요. 근데 이 드르니 한쪽에 판모군화를 뚫은 다음에 편하게 잠을 잤다. 그래서 안면도로 바뀐 거예요. 원래 여기 육지였어요. 여기 안면도 들어가면 드르니 향 있는 거기 있죠? 원래 육지였어요. 이거를 김육 선생님이 뚫었습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예.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을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네. 그래, 이렇게 못 뚫어? 그럼 이렇게 뚫으면 되지 뭐. 이렇게. 굉장히 능하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일단? 국적? 유럽 쪽. 복직장은요? 예. 이 사람이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에요. 선교사예요. 명나라 말기에 그 당시 명나라의 음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 당시 음력이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바티칸에 전화를 해요. 야, 여기 우리 좀 천문학에 능한 사람 한 명만 보내줘. 그러니까 유럽에서 학자를 보낸 게 아니라 선교사를 보냈어요. 천문학에 능한 선교사를 가서 두루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실제로 아담 샬은 천문학자이면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명나라에 와가지고요, 예수의 선교사였습니다. 독일 출신이에요. 명나라에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태양력을 쓰잖아요. 근데 여긴 태음력을 써요. 음력을 써요. 그래서 음력과 양력을 합친 시헌력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게 현재 우리가 쓰는 음력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음력에서 윤달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음력이 절기랑 농사절기랑 딱딱 맞죠.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거를 김육 선생님이 청나라로 유학 갔다가 이걸 배워와요. 그래서 또 청나라와 우리나라 또 약간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 맞춰서 바꿔요.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음력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이 사람이 만드는 거를 김육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맞게 고쳤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현재 음력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엄청난 분이죠. 예. 이 정도만 얘기 들어오면 거의 뭐 장영실이나 세종대왕급이에요. 예. 자, 그리고 혹시 이분들 다 들어보셨죠? 이황, 이양복,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모두 다 대동법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김육 선생님만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이런 대학자들 다 실패했는데 44세에 상품 내가지고 역적이 출신인 그 사람이 결국 성공했어요. 김육 선생님이.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실패했는데.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문용어로 이거 혹시 아십니까? 이전투구라고 있고 개싸움이라고 뜻입니다. 진흙탕 개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김육 선생님은요 여기에 능해요. 이분들은 점잖아요. 토론하고 안 돼, 그러고 안 돼, 그러면 명분이 그러면 끝이에요. 없어요. 근데 김육 선생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개싸움 합니다. 네, 개싸움 합니다. 그래서 당파 싸움도 엄청 능하셨어요. 이 당시에. 이 대동법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영의정이에요. 그냥 암행어사 보내요. 네, 암행어사 보내서 조져요. 요즘 말로 하면 세무감찰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털어서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탈탈 털은 거예요. 탈탈 털어서 너 지난주에 세금 좀 적게 냈던데 대동법 할래? 이런 식이었어요. 즉 엄청난 정치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분의 특징이에요. 그 정치력으로 나쁜 짓 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나중에 죽기 전에 효종 앞에서,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국가의 영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소민들의 바람을 따라야 합니다. 어찌
부호들을 꺼려서 백성들에게 편리한 법을 시행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좋은 말이죠. 이게 이분의 유형 같은 말이에요. 이 영의정으로서 물러나고 죽기 전에 표정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대동법을 전국에 다 시행하셨습니다. 이게 김육 선생님입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똑똑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생활에 많은 일, 도움이 되는 엄청난 일들. 뭐 문화도 뚫으셔, 뭐도 하셔, 그리고 뭐 음력도 만드시고 대동법도 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보셔요. 이황 이분들 우리 돈에 들어가 있죠. 왜 들어가 있을까요? 자, 율곡 이의 업적을 아시는 분. 위인이잖아요. 이분의 업적 아시는 분. 어떤 일이 했습니까? 아니,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다 알겠어요. 근데 이황, 심사인당 이런 분들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아십니까 혹시? 이분들이 그 요즘 말로 하면 위대한 철학자래요. 뭐 좋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자 그 당시에. 그거 좋아요.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동의 못하는 게 이분들보다는 오히려 김육 선생님이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급을 봐도 더 높고 그리고 실제 우리 백성들을 위한 일 더 많이 하셨고 그런데 김육 선생님은요 최근에 교과서에 실렸어요. 최근에 저희 큰아들은 알더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의 스타일이 기득권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기득권 것을 뺏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자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치권 기득권들이 이분을 싫어해요.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집회에 김구 선생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심사임당보다 유관순 열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안중근, 윤봉길 그런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집회를 75년도에 도안이 완성됐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잘난 조상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이분들도 훌륭한 분들이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실에 끼치는 영향보다 지금 김육 선생님이 우리 현실에 더 필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를 재평가해야 돼요. 잘난 조상을 이렇게 찾아가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